낭만서점 18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방송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음한 분량을 업로드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좀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저희가 평소와 좀 달랐던 것을. 네, 아무래도 저희가 녹음할 때는 이것저것 말을 해보잖아요. 어차피 편집될 걸 아니까. 근데 진짜 막 던져보거든요. 네,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데 실시간 방송은 어쨌든 시간 제약도 있고 이걸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이 말이 계속 안에서 검열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이 막 나와서 저는 어쩔 수 없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놀러와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그때는 팟빵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어요. 예. 가산동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정말 그 말로만 듣던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 그런 스튜디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저희 아지트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약간의 그 위층에서 공사장 소음 같은 게 들리고요. 아직도 들리네요, 오늘도. 그러게요. 네. 예, 뭔가 이렇게 횡하니 넓은데 저희 PD님과 세 사람이 앉아 있는 네. 지하 방에. 네. 약간 아늑합니다, 저는. 네.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네. 역시 집만한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확실히 그쪽 마이크가 더 고성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잡음도 없이 깔끔하게 녹음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이렇게 가끔 소음도 섞이고, 네. 좀 마이크가 성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또 우리, 낭만서점의 예, 매력이 아마추어틱한 아닐까. 게 뭐 매력이죠. 네. 그래서 저희 계속 이렇게 지하에서 네.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매회 첫 번째 트랙에서는요, 소설 대 소설 코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주제를 정해서요, 그 주제에 어울리는 비슷한 소설들 두 권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토록 매력적인 악입니다. 네, 악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악이라는 게 문학적으로 참 매력적인 주제고 많은 작가들이 이 악에 대한 또 집요한 탐구를 해왔죠. 네, 그런데 저희 낭만서점 아시죠, 여러분? 저희 낭만서점 은근 귀엽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네. 직접 이렇게 귀엽다는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진짜 좀 귀엽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본격 소설을 천착한, 소설에 본격적으로 천착하는 뭐 그런 방송이다. 우리끼리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보면 뭔가 약간 주제를 정하는데 어설프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게 또 저희 특징인데요. 그래서 저희 악이라는 말도 역시 참 주관적인 네네. 그런 단어죠. 그래서 무엇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저 사람 악인이야라고 비춰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뭐가 악인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예. 너도 비슷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소설 안에서 고른 그 악인이라는 캐릭터들은 막상 찾아보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요즘의 어떤 악인들, 제가 생각하는 악인들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순수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매력적인 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오늘 골라온 책이 충분히 그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토록 매력적이고 조금 서글픈
악남과 악녀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저희가 뭐 일부러 그렇게 골라온 건 아닌데 한 명은 악녀고요. 한 명은 악남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악당이라고 하자니 음. 이분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악남. 어, 대표적인 악남이죠. 네. 네. 저희가 그러면 책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갖고 온 책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세라 워터스 작가의 핑거 스미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악남하면 이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리플리라는 소설입니다.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네, 유명한 소설이죠. 네. 오늘은 핑거 스미스와 리플리 음. 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 핑거 스미스가 원래 한국에 출간이 됐던 건요, 2006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2014년의 판본인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그 사람들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17세 본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06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2006년에 초판 2쇄네요. 네. 근데 저는 이 핑거 스미스 저도 꽤 일찍 그 소문을 듣고 예. 읽었는데 많은 소설 독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는 그런 그렇죠. 소설이에요. 네.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수밖에 없는 네. 네, 소설이라는 걸 저는 사실 이 분량을 보고 처음에는 압도당했습니다. 네. 726페이지. 두꺼워요. 진짜 목침으로 사용해도 될 만한 그런 어우, 두께입니다. 예. 딱딱하고. 게다가 이 책 펼치면 안에 또 한 번 빽빽해요. 놀라요. 네. 글자들이.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런 장편 소설에 딱 펼치면 행간이 어느 정도 되리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네.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책장을 여는 순간 정말 그 기대를 배반당하는 그런 시각적 효과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열린 책들에 나오는 이 판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 행간들이 좀 조밀한 것이 네. 역시 열린 책들답다 생각을 했고요. 저는 너무 빡빡한데요. 이것이 이 페이지 수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네. 그리고 두 권으로 분권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가보겠다는 그 편집부의 고육지책이 느껴져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핑거 스미스가 출간됐을 때 당시 그 리뷰들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기자분께서 열린 책들이 원래 이 핑거 스미스가 이렇게 분권을 하면 사실 한 3권도 나올 수 있는 분량인데 그럴 것 같아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딱 편집을 해서 책값을 낮췄다. 이건 출판사의 어떤 독자들을 위한 배려다. 그런 기사가 있었나요?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렇구나. 그러네요. 저 2006년에 샀을 때 15,000원이었는데 2014년에 구입한 판도 15,000원입니다. 10년, 8년 지났는데 세상에. 책값을 안 올리죠. 하나도 안 올랐네요. 대부분 많이 안 올랐어요. 올려도 1,000원? 올랐는데요. 네, 참. 15,000원에, 할 수 있는, 저는 15,000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스러운 시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핑거 스미스라는 책이 그만큼 재미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또 요즘에 그 박찬욱 감독이 이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아마 그 기사로 또 이 핑거 스미스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은 아가씨라는 가제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교보 K문고에 갔더니 교보문고라고 하시죠? 뭐. 에휴, 네. 네. KYOBO 문고에 갔더니요. 이 핑거 스미스가 해외 소설 베스트 코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뭐 박찬욱 감독님이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에밀 졸라 책을 안 읽다가 그때 박찬욱 감독이 그 박쥐라는 영화를 만들 때 네. 이 에밀 졸라의 그 소설을 이렇게 원작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책을 또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네. 예, 그런 만큼 눈밝은 감독이 선택한 책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도 아마 이 핑거 스미스라는 책을 여러분들께서 찾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핑거 스미스의 배경이 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는 그 1920년대, 1930년대 예. 한국을 경성을 무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 작가님께서 핑거 스미스가 다루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소설이 영국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여왕의 그 즉위를 시점으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때가 1840년대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까지 생존을 하면서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당시 영국의 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중세적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균열적인 모습들이 이 소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그 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인물들이 런던이라는 그 근대적인 가치가 막 그 부글거리면서 끌어오르는 런던이라는 그 공간과 예. 런던의 뒷골목이죠. 그리고 아직도 그 중세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브라이어 지방의 예. 모드의 성. 네,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서사가 일어나고요. 그 어떤 중세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사이의 갈등, 기랑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진짜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 세라 워터스가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가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당시에 그 레즈비언과 게이 역사 소설에 대한 네. 연구로 예,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거죠. 연구자셨다고 해요. 네. 의외로 외국 작가들 보면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논문 쓰다가 네. 장편 소설로 돌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움베르토 에코가 아닐까 네.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가 쓴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중세 신학 또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그 묘사들이 가능했던 건 바로 그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죠. 공부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설을 잘 쓰려면 정말 그에 대한 그 취재랄까요? 이런 걸 또 작가분들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라 워터스 같은 경우는 그걸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죠. 원래 본업이니까. 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대학원에서 논문 쓰다가 네. 제 그래서 첫 번째 소설집인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네. 보면요. 제가 사회학, 여성학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거의 기말 주제들이 진짜요. 단편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등단장인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학문의 언어로 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그 학문의 언어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어떤 욕망이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그 학문의 문장들은 굉장히 단정하잖아요. 네. 논문의 문장들은 단정하고 팩트만 기록을 해야 하고 네.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더 깊은 상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어지게 그렇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틈들이 있고요. 그 틈에서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서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 거기 멈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 네. 네. 세라 워터스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책 뒤에 보면 인터뷰로 그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정이 가시더라고요. 이분 남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학계를 떠난 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자가 네. 예, 물어봤는데 세라 워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전혀요. 저는 글쓰기와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너스까지 덧붙여 말이에요. 학문 쪽 글쓰기에는 주석, 정당성, 검증, 지원 등등이 있어야 해요. 그쪽과 비교했을 때 소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유롭죠. 네, 자유. 소설 쪽에. 예술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정말 그 자유가 어떻게 보면 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죠. 제가 세계를 하나 완전히 주춧돌부터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성을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쌓은 성인데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는 게 소설 쓸 때 가장 난감하지만 또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 난감함 속에 행복이 있는 그런 글쓰기고요. 네. 그래서 세라 워터스의 작업들이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세라 워터스의 박사 논문 주제가 레즈비언과 게이 역사 소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이 소설이 그렇습니다. 자기 소설의 주제를 축약해서 말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자기 논문 주제를 고스란히 네. 담아내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자료조사한 걸 그냥 소설로. 좋아요. 일석이조네요. 네. 학위도 받고 소설로 출간해서 그러네요. 상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네, 그가 처녀작이 벨벳 애무하기인데요. 뭐 티핑 더 벨벳이에요. 티핑이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이걸 애무하기라고 손가락.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애무하기라고 이 번역이 좀 더 에로틱한가요? 아니면 더 둔감한가요? 저 벨벳 애무하기보다는 네, 벨벳을 굉장히 에로틱한 말인 것 같은데 티핑 더 벨벳. 그렇죠. 만지작거리다 뭐 이렇게 헐, 하는데 네. 더듬다 이게 훨씬 네, 더 굉장히 네. 그런 제목인데 이것을 벨벳 애무하기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이걸 썼는데요. 19세기의 외설물과 비속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1890년대 런던의 풍경을 묘사해서 레즈비언 역사 소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핑거 스미스는 이 세라 워터스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역시 빅토리아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종의 추리 소설인데요. 정말 추리소설로는 드물게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정말 그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리고 많은 나라에 번역되어서 소개된 사라 워터스의 대표작입니다. 예. 2003년에는 그랜타에 선정되어서 그 영국 작가들 10인에 또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랜타가 10년마다 한 번씩 주목받을 신인 작가, 네. 앞으로 뭐 영국 문학을 이끌어 나갈 작가들을 10명 선정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언 맥케언도 네. 예전에 선정된 적이 있어요. 웬만한 작가들은 영국 작가들은 다 예. 우리가 알만한 그렇죠. 번역되어서 한국에서 출간된 그런 정통 소설 작가라면 다 많이 그랜타 안에 선정됐다고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핑거 스미스 2002년에 네. 출간된 이 소설 덕분에 역시 그랜타로 딱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 소설은 제가 본 근래에 정말 많은 소설들을 봤지만 한 5손가락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700페이지를 읽느라 이틀 정도를 소화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틀의 시간이 사실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뗄 수 없어서 맞아요. 제 일들이 다 밀렸습니다. 이 소설 때문에. 네, 이 뒤 표지에 보면 표사죠. 가디언즈에 실려 있는 그런 서평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아직 읽지 않아서 앞으로 그 책을 읽으며 즐거워할 사람들을 질투하게 하는 소설들이 있다.
자, 이 책이 바로 그것이다. 네. 이 책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게요. 네, 아직 이거 핑거 스미스 안 읽으신 분들은 우리 허위평론가님이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이틀을 정신없이 보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무슨 네. 마치 그 장그르니의 작품을 에 대해서 이렇게 헌사를 쓴 까미처럼 네. 그런 예. 앞으로 읽지 않은 당신이 부럽다. 뭐 이런 네. 예, 헌사를 받은 작품이기도 저는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 소설에 정말 재미를 못 느꼈다. 그냥 베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휴가에 들고 가셔서 가능합니다. 이 네. 소설. 수영장 썬베드 이런 데 누워서 타월 하나 싹 깔고 누우면 그렇죠.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양장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그 정현 작가님께서 줄거리를 잠깐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거리 요약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예.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소매치기들 틈에서 자라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 트린더입니다. 네, 저희는 수라고 부를게요. 네. 그런데 이 소녀가 살고 있는 집에 젠틀맨이라는 남자가 찾아오게 되고 수에게 어떤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은 바로 젠틀맨이 노리고 있는 그 집에 부잣집이죠. 예. 거기에 그 상속녀와 결혼을 해서 그 재산을 전부 가로채겠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도와준다면 수 너에게도 일정한 돈을 떼어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네, 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해서 자기를 낳자마자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한 자리는 그 자기 런던의 뒷골목인 자기 집의 창문에서 바라보이는 그 장소라고 알고 있고요. 수가 사는 곳은 석스비 부인의 집입니다. 석스비 부인은 그 오갈 데가 없는 그 미혼모의 아기들, 네. 예, 그런 조금 밟지 못한 방법으로 네. 아이를 가진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산모들의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고 뭐 그 아기를 대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석스비 부인의 집에는 그래서 항상 아가들이 있는데요. 수는 마치 석스비 부인의 딸인 듯, 조카 딸인 듯 그렇게 한 가족으로 그 집에서 키워집니다. 네. 이 석스비 부인의 집은요, 말하자면 그 작물 아비의 소굴입니다. 네. 그래서 석스비 부인의 남편은 소매치기들이 훔쳐온 어떤 작물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다시 그 시장에 내놓는 그런 일을 하고요. 석스비 부인은 아이를 키우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면 아이를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그냥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뭐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빅토리아 시대니까 아직도 뭐 하인제도 이런 네. 것도 있죠. 하인으로 뭐 필요한 집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음침한 일을 하는 그렇죠. 그런 지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수많은 석스비 부인이 다른 집에 보내지 않죠. 네. 그래서 수는 생각합니다. 석스비 부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네, 엄마는 아니지만 예, 엄마 같은 역할을 한 유사 엄마입니다. 사실 이 수가 젠틀맨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도요. 석스비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해서 네. 결심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또 소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착한 아이예요,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 핑거 스미스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부는 이 수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1인칭 시점으로 말하는 이 수라는 소녀는 당돌해요. 네, 네. 충분히 당돌합니다. 굉장히 당돌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위약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악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떤 기준에서 명백하게 내가 진짜 막 악을 행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젠틀맨에게서 받은 제안, 같이 사기에 뛰어들자, 거기에서 조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크게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큰 죄책감 없이 수락합니다. 예. 수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수의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접시를 지키려다 살해됐다. 남자를 죽인 것은 어머니의 칼이었다. 어머니의 친구가 밀고를 했다. 경찰이 마침내 어머니를 잡았다. 어머니는 감옥에 한 달간 갇혀 있었다. 그리고 교수형을 당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죽은 건 안 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미 죽은 이상, 죽은 이유가 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식의 사악한 죄가 아니라 접시에 목숨을 건 구두쇠를 살해한 것처럼 용기 있는 일 때문이었다는 점에 나는 기뻐했다. 네. 그리고 젠틀맨에게 제안을 받고요. 예. 그 젠틀맨이 꼬드겨서 사기 결혼을 해서 등치려고 한다는 그녀, 그 브라이어라는 고장에 있는 그 부잣집 조카인 그 소녀, 예. 모드 릴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석스비 부인? 내가 말했다. 아주 비열하고 음흉한 속임수가 아닌가요? 부인은 나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눈을 들어 창밖 풍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말했다. 네 어머니라면 아무 고민 없이 이 일을 했을 거란다. 그리고 네가 이제 해내는 걸 보면 내 어머니가 어떻게 느낄지도 알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걱정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을 테고 결국 자부심 쪽이 이겼을 거란다. 그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잠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전까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 사기꾼과 도둑에 둘러싸여 렌트 스트리트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했다. 내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목이 매달리면 아플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젠틀맨의 계획은 그 브라이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예. 삼촌과 둘이 하인들을 둘러싸여서 사는 17살 소녀예요. 모드 릴리라는 소녀를 유혹해서 같이 도망쳐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의 법적인 남편이 되면 그녀가 결혼 후에 상속받을 그 재산을 예. 자기 것으로 가로챈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모드 릴리, 그 가련한 그 소녀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라는 예.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 수로 하여금 모드 릴리의 한여로 들어가서 모드 릴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게 만드는데 네. 계속 부추겨라. 그렇죠. 옆에서 약간 말을 통해서 네. 젠틀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예.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애초에 조금 이 계획이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 좀 어설프더라고요. 젠틀맨이 나쁜 사람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같지 않고 세상에 달고 다른 어떤 전문 사기꾼 같은데 그렇게 이 순진한 한 소녀가 또 순진한 한 소녀를 잘 꼬드겨 봐. 그러면 너한테 한 미천 떼어줄게. 또 약간 좀 이상한데? 하면서, 예,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예. 네, 우리 그 브라이어 지방으로 향하는, 우리 한 번도 하녀 같은 일을 해보지 않은, 네. 예,
도시의 뒷골목에서 고양이처럼 자란 이 수라는 소녀의 여정을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수는 이렇게 젠틀맨의 계획에 따라서 모드의 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 양의 전속 하녀가 되어서 바로 그 옆방에 살고요. 그녀를 정말 수족처럼 그녀를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드라는 소녀, 아가씨죠. 네. 수가 모시게 되는 아가씨는요, 참 순진해 보이고, 네. 그리고 그 하녀에게 아주 상냥하고, 착하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를 것처럼 아주 여리고, 이런 풀꽃 같은 소녀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랄까요, 순정 만화에 나오는 뭐 공주는 아니지만 네. 그런 공주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공주인데 착한. 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네. 착하고 이렇게 다정하고 그래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순진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좀 괴팍해 보이는 이상한 삼촌이랑 네. 둘이 삽니다. 그리고 다른 하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저택에서 그 모두는 참 외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정말 이 맨날 말상대를 하는 건 정말 괴팍한 삼촌인 그 릴리 씨하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네. 이 수가 왔을 때는 네가 와줬구나. 참 네가 와줘서 기뻐. 이러면서 온갖 정을 다 줍니다. 네. 그리고 릴리는 그 모드 양은 항상 그 삼촌이랑 낮에 삼촌의 도서관에 삼촌의 서재에 불러 들어가서 삼촌을 위한 어떤 뭐 책을 읽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사전을 편찬 작업을 한다고 하죠. 하면서 문서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러 맨날 들어갑니다. 공부를 하러 들어간다고 하면서요. 네. 그 외의 시간은 수와 함께 보내게 되고 네. 둘 사이에 어떤 우정 같은 것이 싹트게 됩니다. 네, 또 그 둘의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년배죠. 네. 그래서 사실 주인과 어떤 하녀의 느낌보다는 나중에는 거의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자꾸 악몽을 꾸거든요. 잠을 잘 못 자고요. 그럴 때 수가 옆에서 그녀를 돌봐줍니다. 같이 자기도 해요. 네, 처음에는 모두와 내가 같이 자는 게 보통이었다. 모두는 그 뒤 악몽을 꾸지 않았다. 우리는 자매처럼 함께 잤다. 정말로 자매 같았다. 나는 언제나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다. 그리고 젠틀맨이 돌아왔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은 잠깐 그 수는 잠깐 자신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 집에 침입한 스파이라는 걸 잊고 이 소녀들의 우정 혹은 애정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이제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젠틀맨이 돌아왔습니다. 네. 젠틀맨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런던에서 계획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젠틀맨은 이 모두에게 끊임없이 접근해서 구애를 하고 수는 또 옆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네. 젠틀맨 멋있지 않아요? 네. 젠틀맨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예, 그것이 수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수가 계속 그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젠틀맨과 모두의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는데 뭔가 자기의 내면에 상처를 받는 느낌인 네.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것을 강요하는 젠틀맨과 사이에 균열과 갈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착하고 이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모두를 정말 자신이 진심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지만 신기한 일이었다. 모두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게 모두는 내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모두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날이 밝은 동안엔 내내 모두와 함께 앉아있거나 걸었으며 내가 모두를 끌어가고 있는 운명 때문에 모두를 만지거나 시선을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날이 지면 나는 모두의 한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밤새도록 담요를 머리끝까지 올리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모두가 자기 삼촌에게 가 있는 동안 나는 모두를 느낄 수 있었다. 눈먼 사기꾼은 촉감으로 자신이 만지는 것이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나는 집 벽을 통해 모두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 실이 연결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이 나를 모두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건 흡사 내가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 같잖아. 나는 생각했다. 그 생각에 나는 바뀌기 시작했다. 초조하고 겁이 나기 시작했다. 네, 그 10대 소녀잖아요. 10대 소녀 두 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녀 아가씨는 서로 옷을 다 입혀주고, 목욕을 하면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그 하녀가 가서 옷을 다, 속옷부터 다 입혀주고요. 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스킨십도 굉장히 자유로운 예. 그런 환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 10대의 피 끓는 그 아이들이다 보니 네, 이들의 접촉은 정서적인 그런 접촉도 중요하지만요. 어쩌면 둘이 정말 이 감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 몸과 몸 사이의 긴장감,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접촉했을 때 네. 찌릿하는 감정 있잖아요. 찌릿, 네. 그게 바로 사실은 내가 얘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이런 그 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촉매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는 모두와 젠틀맨이 결혼을 앞둔 어쨌든 연인들이기 때문에 뭐 키스를 하거나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질투와 혼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드는 물어봐요. 첫날 밤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네가 좀 알려줘 라고 수에게 물어보면 수는 친절하게 실습을 통해서 네, 모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예, 키스를 이렇게 해주면서 네, 둘의 첫 알죠. 키스는 그래서 모두의 첫 키스는 젠틀맨이 아니라 그 예행 연습하기 위한 수와의 키스죠. 예, 네. 거기서 둘은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에로틱한 그런 묘사들이 그 어떤 수위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더 에로틱한 그런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 동성애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좀 금기처럼 남아있는 영역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내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어떤 것을 엿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핑거 스미스를 읽을 때도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금기를 위반한 듯한 네네. 그런 인상을 받게 해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러시군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그렇지만 저는 이 수와 모드의 그 성애는 이성애도 아니고 동성애도 아니고 영성애라서 저에게 더 가슴을 뛰게 했거든요. 영성애요? YOUNG 영 어린 네네. 10대 성이라서요. 저는 그녀들이 똑같이 여성이고 동성애라는 것보다 아직 자신의 육체의 그런 눈뜨기 시작하는 관능에 대해서 관능의 느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10대 중후반의 소녀들이 근데 그때 그게 이성애인지 동성애인지 물론 당연히 여기서 동성애이지만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잖아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이 자신의 몸이 그곳에 있었음을 내 몸이 이 자리에 있었고 그 내 몸의 감각을 그 타인의 어떤 몸을 통해서 그 감각을 깨워서 맛보는 굉장히 지금 네.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뭐라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 경험하는 첫 경험을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사랑이 이 둘의 그런 묘사들이 더 좋았고 그 아슬아슬하고 또 제 어떤 가슴에 남았다면 그들이 동성여서라기보다 영성애여서 네. 더 저희한테 더
감각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서로 막 그 능숙한 사람들끼리 와, 너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막 느낌표를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요. 네. 예. 이게 어쨌든 1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2부부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2부를 딱 펼치고서 우리 평론가님 기절할 뻔했다고요. 네, 진짜 놀랐어요. 이 모드의 시점으로 펼쳐지는 그 서사가 시작되었을 때 마치 망치가 아니라 약간 네. 뭐랄까요,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1부의 마지막에서 우리 젠틀맨의 계략에 어쩌지 못하고 우리 수가 모드를 지키지 못하죠. 그 모드를 배신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배신하면서 네, 모드와 젠틀맨의 결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녀를 정신병원에 원래 계획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예. 정신병원의 의사들이 바로 하녀인 수에게 와서 부인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 부인이 아니라 모드가 아니라 하녀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망상에 시달리시다니. 그러니까 사실을 심각하군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것이 의사들에게는 네. 더 큰 이 네. 사람 망상이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네. 그럴 때 그 수가 너무 황당해서 모드를 봤더니 모드가 말하죠. 마치 하녀인 듯. 그렇죠.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알고 봤더니 바로 모드와 젠틀맨의 계략에 수가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을 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이 소설의 묘미가 떨어지는 달라지지 건 아닙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전도 시작에 불과하기 시작에 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또 다른 반전이 또 네,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알고 시작해도 전혀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전이 공개되는 게요. 고작해야 책의 3분의 1 네, 지점이에요. 한 4분의 1지죠? 네. 그래서 뭐 전혀 어쩌려고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여기서 반전이야?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그 희생자인 척 연기를 했던 사실은 사기꾼 예. 네, 모드 아가씨의 시점으로 그 지나간 그 시간이 다시 복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드의 이 고백 1인칭으로 서술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여자든 무섭구나.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길 여자 속도 모른다. 진짜 여자들의 마음은 무섭습니다. 작가님 동의 안 하시는데? 좀 젊디 젊은 분이 정말 일부에선 청순하게 그려지던 그리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참 수야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던 모드가 돌변해서 물론 모두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야 모두도 참 연기파 배우구나. 이 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빅토리아 시대가 그 중세와 근대의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세의 억압,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있었던 시대라면 근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대였고 여성들의 어떤 권리가 그나마 좀 나아졌던 시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이 빅토리아 시대의 그 여성들의 삶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계속 집에서 갇혀 있고요. 숙녀라고 하지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그 억압에 시달려 있고요. 그게 이제 히스테리, 그러니까 꿈 이런 걸로 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하지만 그녀도 사실은 또 시대적인 어떤 희생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드의 성장 과정부터 나오는데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희는 일부에서는 그냥 수의 눈으로 보기에 모드는 세상 물정 모르게 곱게 자란 성에 갇혀 성에 잘 이렇게 보존되어서 네. 곱게 자란 소녀라면 2부에서 사실 모드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 모드는 11살 때까지 대형 정신병원에 음, 살았어요. 예. 여러 간호사들을 엄마처럼 따르며. 그러니까 모두가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거기 네. 있던 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모두는 거기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모두에게는 부자 외할아버지와 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를 그 정신병원에 맡겨서 위탁시켜서 양육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은 예.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삼촌이 부담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신병원 생활이 비극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요. 어린 모두에게는 많은 엄마들과 이모들과 삼촌들이 있었던 네. 예, 그런 일종의 해방의 공간인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의 어떤 황금 시대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유년기였고 역설적으로 유복하고 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삼촌의 집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그녀에게 커다란 짐으로 또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감금에 대한 역설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반대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수의 그 체험은 어렸을 지옥 때 같죠. 예, 네. 그 모두가 경험했던 정신병원의 세계와는 또 다릅니다. 네, 그 어떤 감금 제도를 바라보는 이 작가의 복잡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그 정신병원에 대한 또 그러니까 광기에 대한 탁월한 분석서 중에 하나가 그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 사회가 광기를 억압해 왔는가, 그것을 제어하려고 했는가가 쭉 분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정신병원에 대한 분석이 그렇죠. 나와요. 네, 정신병원의 탄생. 네, 네. 그럴 때 보면 야, 정신병원이 이거는 거의 고문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묘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핑거 스미스를 읽으면서 그 마치 푸코의 책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소설에서 훨씬 더 픽진하게 수를 훈화하려는, 훈화가 아니죠. 훈육하려는, 예, 그런, 체험을 여기서 또 했습니다. 네, 미쳤다는 낙인을 찍는 건데요. 무엇이 미친 것이고, 무엇이 정상이고, 예.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고, 무엇이 안 미친 것인지를 누가 구별을 하는가. 현대 의학이, 예. 예, 근대적인 의학의 관점으로 그것을 구별하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 핑거 스미스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쩌면 참 폭력적인 행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또 이 핑거 스미스가 문제 삼고 있는데요. 보면 그 정신병원에 나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가 보기엔 더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정신병자 같아요. 보면 막 너무 집요해. 무서워요.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그 환자들이 더 정상인 같이 보입니다. 사실 전 읽으면서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그쵸. 힘들었죠. 네.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이 수를 계속 좀 핍박하는 장면들이 좀 읽는 내내 저는 아프게 느껴져서. 네.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러니가, 를 보는 이로 하여금 좀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핑거 스미스 되게 재밌어요. 근데 2부까지는 너무 재밌는데 2부까지는 별 5개, 1부 별 4개 반, 2부 별 5개인데요. 3부에서 이제 그 모든 갈등들이 표면 위로 막 드러나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네, 2부 이후에는 조금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사실 더 세게 쓸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장르 소설이 어떻다고
듣고도 본격 문학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좀 참 안전한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전복적으로 이 네. 인물들을 참 문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빅토리아 시대 20대 소녀고 서로 그 이중 음모를 가지고 있고 서로 상대방을 속이는 예. 사기 행각을 벌이는 서로 그 게임을 하는 두 소녀. 근데 그 두 소녀가 서로 사랑을, 그것도 육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느껴가는데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예.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3부거든요. 그들은 이걸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인데요. 그것이 3부에서는 좀 엉뚱하게 귀결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설에 야설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예, 그 야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세라 워터스가 그냥 지어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네. 보면 이 실제로 다 네. 그 빅토리아 시대에 출간된 야설들이라고 합니다. 네. 포르노가 범람했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언가가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음침하게 누르면서 또 한쪽으로는 몰래 숨어서 그렇죠. 다 출판했던 네. 거죠. 돌려보는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인용되어 있는 야설들이 또 보면 또 그렇게 적나라하진 않아요. 또 이렇게 그래도 약간 예술의 외피를 쓴 그런 야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또 있지 않을까. 네. 예. 점잖은 척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야하게 느껴질 수도 오히려 있다는 그게 거. 그래요. 예. 네. 마치 보바리 부인처럼. 약간, 그리고 우리 모드는 그 순진하고 여린 소녀가 그것을 낭독하는 예.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 이게 또 더 기묘해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2부의 내용 중에 하나니까 말씀드린다면 근데 저는 저희가 스포일러라고 자주 저희 말하잖아요. 말하지 네. 않겠다고. 근데 문학에 스포일러라는 것이 과연 스포일러란 말을 쓸 수 있는지 뭐 영화 개봉 영화에 쓸 수야 있겠습니다만 문학에 그런 말 쓰는 게 맞을까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책이 핑거 스미스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추리소설 그렇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하면 내가 뒤부터 뒤부터 읽고 범인부터 찾고 보셨다고. 찾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범인이 누군지는 어차피 문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 특히 정말 본격 추리소설이 아니라 그런 재미를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어떤 그 문학적 쾌락을 위해서 읽는 책이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가님의 그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포일러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를 안다고 해서 이 소설을 읽는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학 작품을 재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사실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아니라 그 책을 되풀이 읽었을 때 훨씬 더 그 처음에 독서하는 다른 지점들을 발견해내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볼 때 어떤 책에 우리가 뭐 뒷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재미가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합니다. 이토록 매혹적인 악으로 시작을 했는데 캐릭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예. 어차피 악이니까 그 악의 주체, 그러니까 악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캐릭터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핑거 스미스에는 이토록 매혹적인 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과연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인물이 가장 매력적인 악일지 궁금해집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한 책은요, 파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리플리입니다. 원제는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재능 있는 리플리 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 예,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서사의 원작입니다. 네, 저는 주드로와 맷 데이먼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리플리라는 영화로 이 작품을 먼저 접했는데요. 네, 2000년에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예, 영화로 나왔었죠. 그래서 맷 데이먼이 그 재능 있는 리플리 역할을 맡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톰 리플리가 동경하는 그 부자 친구 디키 역할로 주드로였고요. 이 주드로의 여자친구 마찌가 기네스 펠트로였죠. 그래서 일단 이 비주얼로 세 명의 배우가 네, 비주얼로 압도하는 그 영화로 많이 정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전에 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알랭 들롱. 알랭 드롱의 예. 네. 르네 클레망 감독이 태양은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1960년에 네. 발표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스포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리플리에 대해서라면 이 스포일링이라는 것이 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그 알랭 드롱의 그 영화 태양 가득히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그 보트와 함께 예. 바다에 이렇게 수장시킨 그 자신의 살인의 흔적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네. 알랭 드롱의 그 표정이 저는 태양 가득히 못 봤거든요. 근데 예. 압권이었다고 해요. 그 저는 마치 작가님께서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저희 세대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주말의 명화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걸 네.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은 나는데 그 장면의 강렬함보다 예. 주위 뭐 어머니, 뭐 이모,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네. 예 그냥 어떤 그 잘생긴 남자에 대해 네, 잘생긴 남자가 불쌍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과서처럼, 교본처럼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예. 그 장면이 네. 바로 그렇거든요. 하도 풍문으로 들어서 네. 마치 그 영화를 내가 본 듯한 네. 착각에 휩싸이게 빠지신, 하는 네, 그런 그것이 영화군요. 태양은 가득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의외로 원작이 있는 네. 영화라는 것을 많이들 아시지만 또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재능 있는 리플리는요, 파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이 아주 훌륭한 네. 그런 소설가의 연작 장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창조해낸 정말 희대의 인물이죠. 이 작품은 1955년부터 그리고 1991년까지 36년에 걸쳐서 5부작, 그러니까 5부작으로 연작된 그 소설입니다. 네. 예. 그래서 36년,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걸쳐서 쓴 소설이네요. 네.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많이들 뭐 아시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범죄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요. 그렇게만 말하면 진짜로 너무나 지독하게 아쉬울 정도로 훌륭하고 엄청난 그런 소설가입니다. 예. 그녀는 30살부터 70살까지 소설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리플리는 그 자신의 작가 인생에서 그 인생의 전반을 예. 계속 함께한 그 작가의 어떤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리플리뿐 아니라 당신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골프코스의 인어들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단편들이 예.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우리가 핑거 스미스에서도 또 레즈비언 서사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레즈비언 작가로 유명했어요. 네. 네. 사실은 작가가 그렇게 궁금하진 않거든요. 이상하게 작가의 삶이란 다 대부분 비슷하고 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작가들이 아무리 뭐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은 뭐 했어? 그러면 내 대부분의 시간이 소설이 안 써져서 머리를 쥐어 뜯었어. 그렇죠. 그리고 소설이 잘 써지고 칭찬을 받은 날은 기분이 좋았어. 작가님 그러시군요. 대부분 모든 작가들이 그래요. 어떤 날은 술을 먹었고 어떤 날은 술을 안 먹어서 이것이 그냥 뭐 어떤 위대한 작가든 평범한 작가든 일상은 그런데요. 예. 왠지 이 파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 작가의 삶이 참 궁금한 그런 작가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어떤 한 작가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해서, 그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예. 그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이렇게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저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소설가라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한 이력이긴 예, 하지만. 그리고 그때 그게 밝혀지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레즈비언님이 뭐 공공연하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리플리에도 나타나듯이 그녀의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들을 다룰 때 시선이 참 가차 없어요. 그리고 여성 인물에게는 예. 큰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뭐 언뜻 어떤 여성 혐오의 느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녀의 실제 삶과는 상반된 그 작가의 그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쩌면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아니 저는 네. 그녀의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가 이렇게 쉽게 예. 단언할 만한 건 사실 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쩌면 자신을 스스로를 유사 남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리플리에서 리플리의 이 띠지에 보면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남자 손 같은 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신구를 했는데도 굉장히 좀 보통 이렇게 여성적인 장신구는 아닌 남성적인 느낌의 손으로 담배를 두꺼운 팔찌와 두꺼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사진이 실려 있거든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남자 같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플리의 삶도 궁금하지만 그보다는 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저한테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그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리플리입니다. 네. 이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영화화된 작품들도 바로 이 리플리 시리즈의 5권 중에 1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어쩌면 담고 있고요. 그 리플리라는 희대의 사기꾼 캐릭터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그의 좀 순진했던 시절 그리고 좀 동네에서 살짝 사기를 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손에 피는 묻히지 않고 살았던 이 리플리가 어떻게 손에 피를 묻히고 좀 더 그 깊은 악의 세계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깊은 악의 세계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은 듯이 편안해 보이는지 네, 이런 시작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주제를 이토록 매혹적인 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핑거 스미스가 그 많은 악들이 나오고 고만고만한 많은 악들이 나오고 또 그들의 그 전사, 그들의 사정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런 거죠. 근데 리플리는 우리가 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와는 다르게 이 원작의 리플리는 내추럴 본 사이코패스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재능 있는 리플리 줄거리를 작가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 재능 있는 리플리 씨는요, 첫 장면이 그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세무소에서 그 보조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그 리플리가 있습니다. 톰 리플리라는 젊은인데요. 그 톰 리플리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어떤 멋진 중년의 신사가 톰 리플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리처드의 아버지인 그린 리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톰 리플리에게 너 리차드의 친구지? 라고 묻습니다. 리처드? 바로 디키, 그린 리프를 이야기하죠. 톰 리플리와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부잣집 도련님 같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의하면 이 디키 그린 리프가
어느 날 갑자기 유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국에서 아버지의 조선소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후계자로 키워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자유롭게 유럽에서 살겠노라며 2년 전에 유럽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 친구라고 여겨지는 톰을 찾아와서 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지금 디키가 있는 이탈리아에 가서 디키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 달라고요. 네. 그의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자신이 대주겠노라고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네. 거죠. 거액의 아르바이트네요. 네. 저라면 무조건 합니다. 그렇죠. 네. 큰 돈을 주고 너 모든 여행 경비를 대줄 테니 가서 당장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잘 좀 설득해 달라. 그럼 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다가 네. 그럼 되는 거잖아요. 네, 톰 리플리도 그러려는 마음으로 승낙합니다. 톰은 미국에서 자라난, 이 미국 동부에서 자라난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지만 사실 그의 개인사는 불우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요. 좀 수전노로 추정되는 고모에게서 은근한 구박을 받으면서 예.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출을 해서 어떤 그 뉴욕의 밑바닥 생활을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전전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왔죠. 예. 조금씩 사기를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어 했기도 했고요. 또 이런 구절도 있는데 한 주 벌어서 한 주 살았고 은행 계좌도 없었다. 네. 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 나폴리 섬 남쪽에 있는 몬지벨로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어떤 해안 마을인데요. 작은 해안 마을에 지금 디키가 머물고 있으니 예. 그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예상처럼 톰은 승낙을 하고요. 드디어 이 미국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유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배를 탑니다. 예, 진짜 태양은 가득히네요. 네. 이탈리아의 그 태양이 쫙 내려 쬐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암울한 세계를 어쨌든 벗어나는 거니까요. 잠시나마. 네, 그렇게 몬지벨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몬지벨로에 갔는데요, 디키가 있어요. 정말 거기서 그냥 아주 자유로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뭐 그냥 해수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엉뚱하게 별로 재능은 없어 보이지만 그림에 꽂혀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어떤 미국 여성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부럽네요. 예, 네. 듣기만 해도 부러운 디키의 삶. 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는 매달 그에게 수표를 보내고 거에게 수표를 보내고 그 수표에 사인만 하면 이제 그 이탈리아 돈으로 찾아서 그걸 쓰면서 마음껏 쓰면서 사는 삶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냥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수영을 하고 들어오면 그 이탈리아의 그 일을 도와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요. 네. 네, 그걸 먹고 또 자유롭게 뭐 와인 마시고 샴페인 마시면서 즐기고 그림 그리다가 졸려오면 자고 파티를 그렇죠. 맨날 열고 이렇게 삽니다. 예. 정말 돌아올 이유가 없죠, 미국으로. 그럼요. 네. 그런데 그 몬지벨로에서 디키는 톰이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2년 전에 그냥 몇 번 술자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냥 뜨악하게 반갑다 이렇게 합니다. 톰은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펼쳐보지도 못한 채 집에 돌아갈 위기예요. 그러다가 톰 리플리가 디키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밝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플리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돌아가 버리느니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그에게 털어놓고 그의 환심을 사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이 진짜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키는 네가 정말 우리 아버지 돈으로 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그 돈을 같이 마음껏 써보자. 우리 여행을 다니자. 즐겁게 지내자. 라고 이것이 마치 아주 재미있는 어떤 놀이인 양 하면서 톰을 그 자신의 무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톰 리플리와 디키는 기묘한 우정의 관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톰은 디키의 그 자유로운 삶에 매혹당합니다. 그래서 톰에게는 애초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디키를 잘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였는데요. 네. 그 목적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애초에 사실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디키에게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유로움에 푹 빠져서 둘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키에게는 마즈라는 여자친구가 있고요. 네. 디키는 마즈를 좀 귀찮아하지만 마즈는 디키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톰과 디키와 마즈는 이상한 삼각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아까 저희 그 핑거 스미스에서 젠틀맨과 모두가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수가 가슴이 덜컹거리는 질투를 느꼈잖아요.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동성인 여자 때문에. 그런데 이 리플리에서도 마찬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마지와 키스하는 디키를 보면서 톰은 몹시 분노합니다. 마지 때문이 아니라 디키 때문에. 그렇죠. 네, 디키는 이성애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성애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나르시스트죠. 네. 톰은 바로 그 디키를, 디키에게 복잡 미묘한 애정을 품게 되고요. 이제 톰에게서 벗어나려는 디키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톰이 디키의 옷을 입고, 네, 디키의 서명을 위조해서 디키 그린리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디키로 사칭하고 사는 톰의 이야기가 중반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네, 말하자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동경해 왔던 한 인물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자신이 그 인물이 되려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톰 리플리인데요. 그래서 디키가 된 리플리는 머리카락을 디키처럼 염색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보다 체중이 조금 더 나갔던 디키처럼 되기 위해서 밥도 많이 먹고 그림도 디키처럼 좀 일부러 못 그리고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도 또 디키가 원래 틀렸던 그런 말실수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완벽하게 그 인물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네, 저희가 사칭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낭만서점 시작할 때 2회였나요? 적이라는 작품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네, 그때는 그 자신이 의사라고 그렇게 온 세계에 사칭을 하고 다니다가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몰살하고 살인자가 되었던 기묘하게 불행한 사내가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삶에 대해서 톰 리플리도 역시 그 디키를 사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이라면 그 남을 사칭할 때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나는 정말 디키가 분명해라고 너무 고통스럽게 되뇌어야 할 텐데요. 톰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톰 리플리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안티소셜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의 전형, 원형을 우리 소설가가 창조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작가인 하이스미스는 리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톰 리플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통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법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에 대한 어떤 꺼리낌 같은 게 없이 이 리플리는 생활하게 되죠. 네, 리플리는 자신이 그렇게 동경하고 사랑하던 디키를 죽였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에게는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죽였을 때
항상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거짓말을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제거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지만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그 타고난 재능이죠. 탤런티드니까 그 타고난 재능으로 그리고 연기로 그 상황을 계속 무마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리플리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많이 또 통용이 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네. 예,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저는 뭐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서울의 명문대 학생을 사칭해서 이렇게 사칭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MT도 참석하고 과 행사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너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게 그것이 알고 싶다의 4월 정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리플리 증후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론가님 말씀하신 정말 그런 분들은 이 리플리에 비교하면 좀 초보 수준의 그렇죠. 네, 리플리 초보죠. 증후군 같아요. 리플리는 그 몇 단계 위에 신 같은 원조잖아요. 원조. 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 저도 역시 영화를 먼저 봤는데요. 2000년에 그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리플리에서는 그 맷 데이먼이 연기한 텀 리플리를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보다 먼저 봤어요. 그때 제 기억 속에 리플리는 원작의 리플리보다 훨씬 슬픈 인물이었어요. 일단 그는 여기서 원작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피아노에도 되게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의 파티에서 이렇게 막 하인처럼 그런 걸 이렇게 옷을 받아서 코트를 걸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훨씬 그 어떤 그 뉴욕의 뒷골목에서 그런 하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에 비해 그리고 이것을 이 어두운 이 어떤 답답한 굴레를 떨치고 나아가고 싶은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디키를 말씀하셨는데 디키는 사실 운이 좋았던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단지 쟤는 운이 좋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그렇죠.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이 나아가 이 사회 계층과 계급에 대한 그런 어떤 고심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톰 리플리는 그래서 저에게 좀 더 잿빛의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작 리플리에서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저는 그런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하듯이 훨씬 더 빠르고 가차 없이 우리 리플리를 묘사해 나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나치고 네, 빨리빨리 자신의 그 욕망이 바뀌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란하게 달려가는 훨씬 더 그 악의 본질적인 그런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런 거야말로 진짜 몇 차원 높은 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악하다라는 표현이 그 말 많이 해요. 사악하다. 네, 사악한 그런 캐릭터라서 또 매력이 있었어요. 그 사악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악하기 때문에 현란하고 화려한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안소니 민겔라의 리플리가 제가 아까 잿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작의 리플리는 잿빛보다 밝은 보랏빛? 보랏빛. 보랏빛. 그런 인간이었어요. 네. 밝은 보랏빛.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건 1권, 그러니까 재능 있는 리플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2권, 3권, 4권, 5권까지 이어지는 뒤에 가면 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리플리의 삶이 사실 보통은 우리가 예상할 때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일찍 파멸하고 말 거야. 라고 하지만, 리플리는 그러니까 5권까지 이어질 정도로 승승장구 그렇습니다. 하죠. 네. 그런데 항상 이제 어떤 난관에는 부닥쳐요. 네. 거짓말을 하고 죽이고 뭐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발한 타고난 재치와 재능과 능력으로 순간순간 것을 계속 허들을 넘어갑니다. 장애를 계속 극복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허들을 넘고 장애를 극복을 할 때는 예. 어떤 선한 목적이 있고 인간이 도달할 의지가 있어서 네네. 네, 그 허들을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그 인간 의지에 박수를 보내곤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리플리는 계속 나쁜 짓을 하고 계속 허들을 넘는데 예. 그럼에도 리플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어, 평론가님 안 그러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 리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해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조용히 거거든요. 네. 소리 나지 않는 박수를 그렇죠. 조용히 나도 모르게 응원하고 있네. 그래 걸리면 안 되지. 어.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런 소박한 그 바람, 욕망 중에 하나가 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그런 아이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네, 모든 여자 아이들이 네, 선망하는 엄친아라고 네, 하잖아요. 엄친아. 진짜 네. 엄친아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저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선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떠나서 집이 부자인 거는 어떻게 해도 내가 네. 따라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후광이 비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는 부유한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에 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훨씬 타인에게 여유롭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고 지갑에 돈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자본의 문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문제군요. 특히 그 10대 음. 예. 10대 사회에서는 저는 그 자원을 무시할 수도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개인만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뭐 10대 때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들을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저 친구 부러워. 네, 왜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부르디외 배우는 건 나중에 대학 가서고 그래서 학력 자본이니 이런 건 다 나중에 배우는 거고 일단 그때야 부러워. 저 친구 나이키 신었네 나도 신고 싶어.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닮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저한테는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정하게 되죠. 난 그럴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긍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20대 이후입니다. 네, 네, 역시 10대 때까지는 긍정은 못했죠. 슬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 안분지족의 삶이지만 뭐가 하나 꺾이는 거죠. 그렇죠. 포기라는 말과 네. 사실은 또 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성장소설의 훌륭한 성장소설은 결국은 꺾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꺾였습니다. 네. 네, 많이 꺾였고요. 저는 그 성장소설, 좋은 성장소설, 이제 문학작품과 그렇지 않은 문학작품을 구별할 때 네네. 그 성장에서 그래서 얼마나 잘 되고 결국은 첫사랑과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성장소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날라 그러는데 그렇군요. 꺾여야죠. 꺾였는데 그러네요. 좌절을 맛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난 괜찮아. 슬픔이요? 어서 와. 나 괜찮아. 굿모닝 하는 거죠. 그런 꺾임? 예. 그럴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리플리 1권이 유독 그 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속 그 다른 장르로 재현이 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작가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핑거 스미스를 쓴 세라 워터스가 하이스미스의 충실한 독자는 아니었을까? 좀 이런 의심할 예상을 만해요.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핑거 스미스와 리플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이 인물들이 그렇게 다른 캐릭터들이 아닙니다. 비슷해요. 특히 그 인물 둘의 관계, 둘씩 짝을 짓고 있잖아요. 짝패죠. 짝패를 이루는데, 이 수와 모드, 핑거 스미스의 그 두 명의 소녀와 이 정말 뭐 소년에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죠. 이 톰 리플리와 예. 디키 그린리프, 이 두 짝패가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토록 매혹적인 악이라는 주제로 각각 다른 두 권의 소설을 들고 왔지만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매력적인 악들이 정말 오늘은 악들의 천지네요. 네,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네. 저희가 톰 리플리를 뭐 사악하다고 했지만요. 그렇다면 디키 그린리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디키 그린리프는 그렇다면 악하지 않나? 라는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키 그린리프는 타인에게 위해를 별 끼치지 않는 그냥 나는 부자 아버지 돈을 받아서 내 인생 자유롭게 살겠다는 예.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인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톰 리플리 같은 인물에게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동인이었다는 거군요. 더 나쁜 악의 아들은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 여유롭게 존재하죠. 그리고 톰 리플리가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다라고 예. 했는데요. 디키 그린리프는 그렇다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예민한가? 전혀 아닙니다. 디키 그럼요. 그린리프는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갑 오브 더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톰 리플리와의 우정 혹은 마지와의 사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어떤 새로 바꾸는 자동차, 새로 갈 수 있는 파리의 여행 티켓, 못 가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주변의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톰 리플리가 차라리 디키 그린리프에게 훨씬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톰 리플리는 디키는 자신 같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톰 리플리 입장에서는 배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 디키를 살해하고 자신이 디키의 삶을 사칭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악이다라고 규정할 때 사람을 살인하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단죄하지만 사실 꼭 물리적으로만 어떤 그 상처를 입혀야만 그것이 악인 건 그렇죠. 아니죠. 직접 찔러 죽여야만 악인 게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것. 그러니까 가령 조직폭력배의 보스가 부하를 시켜서 그 직접 어떤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그 부하가 물론 사람을 죽였지만 그 부하에게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스는 정말 말 한마디 했을 뿐이지만 실제로 누가 악인가라고 따졌을 때 그 경중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네, 뭐 그렇다고 우리 디키 그린리프가 더 조직폭력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시대 배경도 1950년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2차 대전 이후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어떤 급속도로 부를 가지게 된 그런 졸부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했고요. 이 디키 그린리프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죠. 그 아들들은 이제 막 그 막대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펑펑 써대는 거죠. 좋겠다. 그렇게 어떤 자본주의의 명암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때였고요. 거기에서 이 디키 그린리프와 톰 리플리라는 인물들은 그 어떤 명과 암을 각각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라서 핑거 스미스의 빅토리아 시대의 그 여성 인물들과 함께 그 시대와 같이 꼭 인물들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소설들은 항상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시대적 분위기, 그러니까 시대의 징후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리플리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 리플리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원형이 된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 씬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확 바뀌게 되는 어떤 절정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디키와 마지의 키스를 목격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톰 리플리가 디키의 방으로 와서 디키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디키인 척 스스로를 속이는 연기를 해보는 네. 그런 장면이에요. 이 부분 우리 허일평론가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위층에 있는 디키의 침실로 올라간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잠시 서성거렸다. 디키는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 혹은 그곳에서 오후를 보내다 정말 그녀를 잠자리로 데려가는 건 아닐까? 그는 디키의 옷장 문을 획 잡아당겨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디키가 입은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마 전에 다림질한 새 것으로 보이는 회색 플란넬 셔츠가 있었다. 톰은 그 셔츠를 꺼냈다. 무릎 길이의 반바지를 벗고 회색 플란넬 바지를 입었고 디키의 신발을 신었다. 그러고 나서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고 흰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그는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골라 정성스럽게 맸다. 양복은 그에게 잘 맞았다. 가르마는 디키처럼 한쪽으로 약간 더 기울도록 다시 탔다. 마즈,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해. 톰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디키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단어를 강조할 때면 음정이 약간 올라가고 문장이 끝날 즈음 목구멍에서 약간 울리는 소리는 기분에 따라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혹은 다정하거나 냉담하게 들릴 수 있었다. 마즈, 그만해. 톰은 갑자기 몸을 돌려 마즈의 목을 움켜잡듯이 허공에 대고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를 잡아 흔들고 비틀자 그녀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마침내 절뚝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디키처럼 이마에 땀을 닦고 손수건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자 디키의 맨 위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거울 앞에 다시 섰다. 헤엄치느라 지쳐 숨이 찰 때 아랫니가 약간 보이도록 입을 벌린 모습조차 디키처럼 보였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넌 알 거야. 그는 여전히 숨을 몰아쉬며 거울 속에 자신을 쳐다보며 말했다. 넌 톰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둘 사이엔 여전히 강인한 유대감이 있다고. 그는 뒤돌아 가상의 인물을 지나 살금살금 창가로 갔다. 굽어진 길 위로 마즈의 집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이 희미하게 보였다. 디키의 모습은 그 계단에도 시야에 들어오는 길거리에도 보이지 않았다. 둘이 함께 자고 있을 거란 생각이 떠오르자 속이 뒤틀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톰은 옷장으로 되돌아가 맨 위 선반에서 모자를 꺼냈다. 테두리에 초록색과 흰색 깃털이 달린 연회색 펠트 모자였다. 그는 모자를 약간 기울였었다. 머리 윗부분을 가리자 디키와 꼭 닮은 모습을 본 톰은 깜짝 놀랐다. 디키와 현저히 다른 점은 진한 머리 색깔 뿐이었다. 그것 말고 평범한 모양의 코와 좁은 턱선, 움직이지 않을 때의 눈썹은 뭐하고 있는 거야? 뒤돌아보자 디키가 문 입구에 서 있었다. 네, 디키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예, 걸렸네요. 네, 아유 참. 디키의 옷을 입고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은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 네. 디키가 되고 싶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 정도로 그를 사랑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사랑이란 결국 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뒤에 이어지는 톰의 이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디키를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버린다는 느낌. 예. 또 그만큼 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정말 문제적 인물입니다. 네, 저희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또 사랑과 결부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핑거 스미스에서 수와 모두의 관계도 그랬고요. 또 리플리에서 톰 리플리와 디키의 관계 역시 물론 뭐 디키는 꼭 리플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악과 관련된 또 사랑 또 어떤 살인도 보면 많은 경우 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치정극이라고 하는. 네. 그게 한마디로 뭐 치정극이라고 요약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어떤 살인의 동기가 깊은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예, 저는 리플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깊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그냥 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하는 그런 애정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A라면 저는 뒤에 A, B, C, D, E, F, G, H, I, J 쭉 넘어가는 네. 그 사랑은 그것을 말하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가 사랑일 뿐, 우리 가장 자기 그 마음속을 건드리는, 네. 그런 정서가 사랑이어서 그렇게 사랑이 그걸 뒤덮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 자기 내면에 있었던 가장 그 민감하고 가장 여린, 가장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런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 때문에 죽였어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건드렸어. 라거나, 저는 그 사랑이 가장 그 맨 밑바닥에 인간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사랑으로 사랑이- 촉발되는 사랑의 행위들로 촉발돼서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건드려지지 않았을 내 어떤 가장 그 여리고 내밀한 그 속살을 타인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치정살인이 너무나 사랑해서 죽였어요. 그 말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남녀간의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고백하는 그 사랑이 각각 다른 걸 가리킬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잡아먹어서 내 속에서 하나로 만들겠어. 자, 칼로 푹 찌르자라는 것도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의 형태 중 하나이겠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세랑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 그리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리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악,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악인데 왜 이렇게 매혹적일까요? 저는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이라고 불리는 어떤 요소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외면적으로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고 문학 작품이나 뭐 다른 예술로 승화되었을 때 사실은 이게 내 모습인데 라고 어떤 동일시를 느끼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또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토록 매력적인 악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떠올렸던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네. 그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나치 독일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학살한 인물이 알고 봤더니 너무나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악의 어떤 본질을 적시하는 하나의 말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핑거 스미스에 나오는 수나 모드, 리플리에 나오는 톰 리플리나 뭐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것 같지만 다르게 본다면 또 우리 주위에 혹은 내가 바로 그 인물일 수도 있는 평범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18회 첫 번째 트랙,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두 권의 책, 핑거 스미스와 리플리, 시대 배경도 다르고 쓰여진 시기도 다르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데가 있는, 네, 두 권의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재미있는 소설들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18회 두 번째 트랙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